자, 테마 10번인데요. 이게 사회복지 이데올로기와 사상적 교류인데요, 여기가. 근데 지금 기출표기를 보면 거기에 자, 그 사회복지직 시험에서는 2016년 시험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온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나왔어요. 근데 언제 나왔냐면은 2019년 시험에서 사지선다에서 세 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만 그걸 이제 분류를 거기서 이제 롤스의 사회정의론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논점이 돼가지고 거기 이제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그 롤스의 사회정의론. 그러니까 우리 정책 가치에서 공부하거든요. 그거 사회정의를. 근데 거기가 나와서 그걸 정책 가치로 분류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분류가 안 돼 있는데 그때 2019년 시험에서 세 줄이 나왔습니다. 이 세 줄은 이따가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안 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호직 시험에서는 2019년에 제3회 길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제3회 길이. 그 다음에 2015년에 이제 제대로 이념이 제대로 나왔고요. 그때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이념과 사상인데요. 자, 복지 이념을 보면 율렌스키 르보 이 2분 모양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티트머스 3분 모양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조지 월딩이 4분 모양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6분법을 또 제시를 해요. 6분 모형을. 그때 반집합주의를 신우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 집합주의를 중도노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펠비언 사회주의를 3인주의라고 했고요. 명칭을. 그 다음 마르크스주의는 그대로 마르크스주의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두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페미니즘과 녹색주의가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극우에서 극좌까지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 가지를 뺐어요. 지금 여기서는. 자, 그러면 그 표를 이해하실 때, 자, 그 표를 이해하실 때 거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극우와 중도는 자본주의를 지향합니다. 자본주의를 옹호하고요. 그 다음에 중도좌와 극좌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거나 옹호합니다. 자, 근데 거기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입장에서 극우와 극좌는 반대합니다. 근데 중도가 제한적으로 지지하고 중도자가 열광적으로 지지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국가에 대해서도 극우와 극좌는 반대하는데 극좌가 더 반대합니다. 왜 더 반대하는지는 이따가 더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복지국가에 대해서 중도는 찬성이지만 중도자는 적극 찬성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에서는 자, 극우는 부정적입니다. 국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중도 위에서는 조건부로 국가 개입해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좌는 아주 적극적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극좌가 보니까 복지국가는 적극 반대하면서도 정부의 역할은 적극 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거기 극좌 마르크스주의 쪽에 정부 역할에서 적극 인정 있잖아요. 그 적극 인정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생산수단의 국유화라고 적으세요. 생산수단의 국유화. 알죠? 생산수단의 국유화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즉 자본가 계급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자본가 계급이 가지고 있는 그 생산수단을 다 국가 걸로 몰수해버리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게 바로 이제 국가의 역할을 지금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거기에 시장경제에서 국은은 적극 시장을 옹호합니다. 자, 중도는 일부 보완하자고 되어 있죠. 그걸 수정이라고 적으세요. 일부 보완에다가 수정이라고 적으세요. 수정. 그냥 수정으로 나오게 되면 중도우고요. 그 다음에 대폭 수정으로 가게 되면 바로 중도좌입니다. 그 대폭 수정 있죠? 대폭 수정에다가 극복이라고 적으세요. 극복이라고 적으세요.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애들은 극복이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 이제 거기 주요 인물에 자, 우리 공무원 시험은 주요 인물까지도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1급 시험보다 우리가 여기가 깊게 나와요. 여기가 그 간혹 이제 1급 시험하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시험하고 1급 시험하고 굳이 비교를 하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1급 시험은 이럽니다. 아니 공무원 시험은 이래요. 1급 시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공무원 시험이죠. 공무원 시험은 넓어요. 1급 시험보다 범위가. 근데 얇아요. 그렇지만 다 얇지는 않아요. 이게 1급이라고 한다면 1급이 대부분은 깊게 나오지만 좀 지역적으로 나오지만 공무원 시험이 더 깊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무원 시험 1급보다 더 깊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험이 더 깊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1급하고 공무원이 조금 다르죠. 다르긴 한데 우리 공무원 시험이 더 넓어요. 왜냐면 분야론이 시험에 나오니까. 뭐 아동복지, 노인복지, 학교 사회복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쨌든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거기 주요 인물까지 알아야 하는데 자 그러니까 그 반집합주의 극우는 지금 반집합주의 신호파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극우라고 얘기했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볼 때 극우는 반집합주의 신호파 이렇게 같은 라인으로 알고 있어야 돼. 아예 알았죠? 그 다음에 중도 하면은 소극적 집합주의 중도 노선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짝지어서 중도자는 페이비안 사회주의 3인주의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반집합주의 신호파 즉 극우는 아하 이렇게 하면 돼요. 아하 알았죠? 아담 스미스와 하이에크 이렇게 아하 그 다음에 중도우는 백해 자 베버리지 선배님하고 케인즈는 베버리지 복주가의 아버지인데 중도 좌쪽에 있을 것 같은데 중도우예요. 그죠? 네. 복주가의 아버지인데 중도우예요. 자 그거 조심하셔야 하고 백해 그 다음에 중도좌 티토 이렇게 티토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겠고 티토 그 다음 이제 밀고 제가 극좌는 밀고죠. 마르크스주의 밀고 한다 약간 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자 밀고 이렇게 밀리반드하고 이안 고프거든요. 고프예요. 고프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그게 나오니까 알아야 나와요. 밀리반드 고프 자 그다음에 거기 사회가치 나와 있잖아요. 그 사회가치 그걸 이해할 때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그죠? 우파와 좌파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파는요. 그러니까 반집합주의하고 소극적 집합주의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파는. 그 다음에 페이비언 사회주의, 즉 3인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은 신봉하는 차이예요. 즉 절대적으로 신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 반집합주의 쪽, 신우파 쪽이 그 가치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소극적 집합주의나 중도 노선보다. 자, 그 다음에 3인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서 마르크스주의가 그 가치, 지금 좌파의 가치를 더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페이비안 사회주의나 3인주의보다. 그 차이입니다. 즉, 그 강도의 차이인데 절대적으로 신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똑같은 가치예요. 똑같은 가치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우파는 보니까 개인주의죠? 좌파는 집합주의. 자, 선별주의, 보편주의. 둘 다 자유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여기는 소극적 자유. 우파는 그 다음에 좌파는 적극적 자유. 자, 그리고 효율과 평등. 자, 그러니까 좌파는 평등입니다. 근데 평등도 우파 쪽에서의 평등은 기회평등이에요. 가장 소극적인 평등이거든요. 기회평등이.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기회평등은 가장 소극적인 평등인데 그게 이제 우파에 있고 그 다음에 결과평등 가장 적극적인 평등이거든요. 결과평등이. 자, 그 다음에 심지어는 불평등을 옹호해버리죠. 우파에서는 불평등을 옹호합니다. 즉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우파에서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불평등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긴 하지만 어떻든 불평등을 여기는 옹호합니다. 여기는. 자,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봐요. 우파에서는. 우리가 불평등하니까 못 살지 않으려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죠. 못 살지 않으려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경쟁하자고 그러는 거죠. 우파는. 경쟁하자. 근데 좌파는 그러지 말고 우리 우애하자. 협동하자. 요거예요. 우애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자, 경쟁의 반대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파는 스스로 사는 자조예요. 자조. 그런데 좌파는 서로 돕고 살자. 이타주의예요. 이타심.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3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조지 월딩의 모형인데, 자, 거기 기출표기 굳이 하면은 2019년이 그 앞에 붙어야 돼. 16, 10일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거기 19가 붙어야 합니다. 19년에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사회복직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거기 사복직에서 한 문제 나온 거,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 중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조지와 룰딩이 제시한 신호파는, 자, 아까 신호파, 그 그림 왼쪽에 아까 표에서 보세요. 신호파는 소극적 집합주의 성향을 가지며, 틀렸죠. 그죠? 바로 틀려버렸죠? 신호파는 소극적 집합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반집합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조지 월딩이 제시한 신호파는 소극적 집합주의 성향을 가지며, 자, 여기서 일단 틀렸고, 또 자유보다 평등과 우애를 옹호한다. 틀렸죠? 그죠? 같이. 그죠? 예, 평등과 우애보다 자유를 옹호하죠. 거꾸로.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한번 볼까요? 거기 그 조지 월딩이 맨 처음에 초기 모형 4분법을 제시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수정 모형 6분법을 제시한 겁니다. 진우파, 중도 노선, 삼인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녹색주의. 그 녹색주의를 생태주의라고도 합니다. 우리 1급 시험에서 19회 때 생태주의로 나왔습니다. 녹색주의로 나오지 않고 생태주의로 나왔어요. 그게. 자, 그러면 선생님들 요거를 이제 좀 이해하기 편하게 좀 이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요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자, 얘들의 대표적인 차이만 좀 알면 선생님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좀 편해요. 여기가 중도우, 중도좌, 극좌입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뭘까? 즉 여기가 반집합주의잖아요. 반소, 패, 마. 그죠?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신호파, 중도노선, 삼인주의, 그냥 마르크스주의 그대로 가죠? 자, 그러면 반집합주의와 소극적 집합주의. 다시 한번 신호파와 중도노선의 차이는 뭘까? 먼저 얘들 둘의 차이. 차이를 보면은 얘들 둘의 차이는 뭐냐면은, 자, 자본주의가 또는 이제 자본주의 또는 시장이 자본주의의 시장에 자기 조절 능력 또는 자기 규제 능력이 있는가의 여부예요. 자,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가? 자기 규제 능력이 있는가? 자, 반집합주의는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소극적 집합주의에서는 없다고 봐버립니다. 이 차이. 자, 다시 한번. 반집합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또는 자본주의가 시장이 자기 조절 능력이 있다, 자기 규제적이다 라고 봐요. 따라서 경제 대공황과 같은 경기 침체 현상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건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냅둬도 문제는 해결된다고 봐요. 따라서 반집합주의에서는 국가 개입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본주의는 자기 조절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경제 대공황 같은 경기 침체 현상이 발생된 거죠. 시장 실패 상황이 발생됐던 것이죠. 자, 그걸 인정을 해요, 얘들은. 그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본주의의 자기 조절 능력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나눴고, 그 다음 두 번째, 얘와 얘의 차이점. 그러면 자, 소극적 집합주의와 폐변 사회주의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결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극적 집합주의. 그러면 자, 자본주의의 이 결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본주의 결함에 대해서 소극적 집합주의에서는 이것을 수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수정.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일부 보완하자. 그죠? 아까 일부 보완하자. 일부 보완. 일부 보완하자. 즉 자본주의를 고쳐서 쓰자라는 뜻입니다.
자본주의를 고쳐서 쓰자.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뭐라고요? 얘는 자본주의 지향하거든요. 그죠? 그 다음 얘는 뭐였어요? 아까 사회주의 지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 소극적 집합주의는 우파로서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결함이 있긴 하지만 그건 인정은 하지만 이건 고쳐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부 보완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수정하자는 것이고, 자, 폐변 사회주의는 아니다. 그러지 말고 아예 극복해버리자. 즉, 대폭 수정하자. 대폭. 뜯어 고치자. 극복해서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사회주의로 가자 이거예요. 사회주의로. 여기는 지금 일부 보완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안정화시키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본주의 체제 안정화 하면 여기에 무조건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안정화시키는 건 누구냐면 얘예요. 얘. 중도 소극적 집합주의. 안정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은 고쳐서 쓰자. 그래서 얘가 이제 실용주의로 가는 것이거든요. 실용주의. 우리가 구두굽이 이게 달아가지고 그 구두굽만 바꿔가지고 쓰는 거 우리가 실용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이거 지적 실용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체를 고쳐서 쓰자. 버릴 수는 없다. 왜? 자본주의를 지향하니까. 바로 국가가 이제 개입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게 국가 개입주의예요. 어떤 때 자본주의에 문제점이 있을 때 그 고칠 때 국가가 일부 개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조건부로. 자, 근데 어떻든 여기는 이제 대폭 수정해서 사회주의로 가자 이건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 얘가 사회주의로 가자고 그랬어. 너도 사회주의 가자는 거야? 그러면 사회주의 어떻게 가? 사회주의로 가는 방법에 있어서 자, 이제 뭐 가는 방법에 있어서 자, 중도 좌인 폐변 사회주의, 삼인주의에서는 어떻게 가자? 사회 개혁을 통해서 가자. 반면에 마르크스주의에서는 혁명을 통해서 가자 이거죠. 사회혁명입니다.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즉 사회개혁, 즉 점진주의입니다. 점진주의. 여기는 그죠? 근데 반면에 여기는 급진주의. 이렇게 방법의 차이가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35페이지에 반집합주의부터 한번 볼게요. 그 선생님들이 그 반집합주의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 얘는 신우파다 이렇게 떠올리면 돼요. 신우파가 나오는 순간 반집합주의를 떠올리면 되고 둘은 같은 거예요. 둘은 같은 겁니다. 거기 신우파부터 보게 되면 얘들은 지금 197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이때 신자유주의는 네오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뉴와 네오는 다르다라고 그랬죠. 어떻든 이제 여기 네오입니다. 네오 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 자 신보수주의. 아하, 그죠? 아담 스미스와 하이에크. 자, 복지국가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정부 개입은 유예하다. 복지 혜택은 국가 온정주의적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주어져야 한다. 그죠? 예. 복지를 반대하지만 최소한으로 주어지는 복지는 인정합니다. 복지는 반대하지만. 즉 노동 무능력자들과 같은 노인이나 아동과 같은 장애인과 같은 이런 무능력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 역할, 정부 개입을 부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정부 역할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서 나왔죠. 신우파 문제가 나왔을 때 모든 정부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왜냐면은 정부 개입을 부정하긴 하지만 규칙 제정자, 공동자원의 관리자, 가부장적인 역할로 제한합니다. 가부장적인 역할. 바로 이제 아까 온정주의 나온 온정주의.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가치와 국가 권위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간의 복지국가가 너무 국민들을 떠받쳤다 이거예요. 마치
그 국가가 그 권위를 저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아버지로서의 역할, 가부장제로서의 역할. 그래서 이제 그런 국가의 권위를 회복해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시장 실패 발생할 경우에 시장에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자본주의는 자기 조절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심 가치는 당연히 경쟁,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이고요. 소비에 개인화입니다. 소비 활동에 개인들의 선택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도 노선 가보세요. 소극적 집합주의입니다. 자, 케인즈 경제이론은 우리가 국가 개입주의라고 합니다. 자, 베버리지 케인즈가 대표적이고 실용주의적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거 고쳐서 쓸 수 있다. 교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중심가치, 불평등 옹호, 개인주의 자주 나오면 이거 질문 많이들 하세요. 아니 베버리지가 여기에 있는 베버리지 선배님이 여기가 있는데 왜 여기 중도우가 왜 여기 불평등 옹호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 우파예요, 우파. 우파는 똑같은 가치. 극우나 중도우나 똑같은 가치예요. 이제 신봉의 차이다라고 했죠, 아까. 절대적으로 신봉하냐 아니냐. 그래서 거기 신우파와 달리 절대적으로 가치로 믿지는 않는다. 조건부로 신봉한다. 자, 정부의 역할은 뭐예요? 기존의 경제체제, 즉 자본주의 경제체제입니다. 그 경제체제 쪽, 그걸 자본주의 적으세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걔는 여기예요. 이쪽이에요. 자, 그리고 정부 행동이 필연적이거나 효율적일 때로만 국가 개입이 제한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폐변 사회주의인데요. 이건 이제 3인주의죠. 중도 좌입니다. 영국 노동당의 기본 노선이다. 티트머스 토니. 키토. 저희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은사님이 지금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근데 은사님이 티코를 몰고 다니셨어요. 티코. 그래서 이제 티토. 이 중도 좌파적인 이념을 좀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제 은사님이. 근데 이제 티코를 몰고 다니셨는데 제가 이제 대학 교수가 되니까 제 은사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논산에 있는 6본 그쪽에 뭐 장교들 교육 가신다고 하면서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봤더니 은사님이 그때 처음으로 차를 탔는데 주차장으로 가시더니 티코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너무 딸깍바리 정신 청주 분이신데 어쨌든 자 거기 티코 그래서 티토 외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거기 보세요. 거기 계급 간의 전쟁보다 공리주의적 윤리를 중시한다고 되어 있죠. 공리주의적 윤리. 거기 공리주의적 윤리. 그 다음에 소득의 평등보다 부의 평등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의 평등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의 평등까지 가자. 좀 더 적극적으로 얘들은 사회통합을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국민 최저선 설정, 기회 평등 촉진, 취약자에 대한 적극적 차별의 시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우리 기출문제 문장입니다. 그 문장 나오면 3인주의에 해당됩니다. 사회민주주의에 해당돼요. 배변 사회주의에.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기출문제 문장이거든요. 기회평등은 아까 우리가 가치에서 공부할 때 어디였어요? 우파에 있었죠. 근데 왜 좌파에 있죠, 여기가? 이게 왜 그러냐면 좌파는 평등을 중시 여깁니다. 근데 평등의 종류에는요. 기회평등, 조건적 평등, 비례적 평등, 결과의 평등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어떻든 기회평등이든 비례적 평등이든 또는 조건적 평등이든 또는 결과의 평등이든 3인주의 좌파에서는 평등을 중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평등이 촉진이 여기 들어간다 하더라도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맞아요. 실제 3인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기회평등을 촉진시키는 정책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거기 자본주의 입장에 자본주의를 수정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회개혁 자 그리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 건설이다. 그래서 여기 민주적 방법 있죠. 민주적 방법 밑줄 그어보세요. 그걸 의회제도라고 적으세요. 의회제도.
선생님들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그 권력자원 이론에서 3인주의 이론에서 정당 정치 역할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3인주의 이론에서는 의회에다가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정당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거예요. 여기 3인주의. 그때 말하는 3인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3인주의와 여기가 맥을 같이 해요. 같이. 그렇죠. 거기 3인주의 이론에서 말했던. 그래서 이제 의회에 노동당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회제도, 즉 민주주의적 방법을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점진주의 노선이죠. 점진주의가 뭐냐면은 그게 복지국가예요. 점진주의 노선이.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밟고 사회주의로 가자는 뜻입니다. 그게 점진주의가.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점진주의 노선을 채택해서, 즉 복지국가를 통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중산층에 침투시키자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개혁한다. 그러니까 사회개혁이죠. 자본주의를 개혁한다. 그러니까 그 복지국가를 통해서 중산층들한테 아까 사회주의의 가치가 뭐였어요? 아까 뭐 우회, 그 다음에 이타심 인도주의 이런 거, 보편주의 뭐 이런 것들. 이 사회주의적 가치가 참 좋은 거구나. 그렇게 이제 침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소비의 국유화,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아니라 소비의 국유화입니다. 소비의 국유화는 우리 시험에 나온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마르크스주의로 가게 되면은 생산수단의 국유화거든요. 즉 자본가 계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본가 계급이 가지고 있는 생산수단을 다 국가 걸로 몰수해버려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마르크스주의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비에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충분히 자본가 계급을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시장사회주의, 지향, 시장사회주의 알아야 돼요. 그거 나오면 3인주의입니다. 시장인데 사회주의예요. 그죠? 시장한테 사회주의를 결합시켰죠. 그죠? 시장인데 사회주의예요. 시장사회주의. 자, 이거 바로 폐해비형 사회주의입니다. 참고로 선생님 그 오른쪽에 날개 쪽에 그 마르크스주의 복지국가 그거 말고 그 아래다가 요거 하나만 추가시키세요. 거기다가 이렇게 로버트 노직이라고 적으세요. 우리 시험에 이제 로버트 노직이 2019년 사회복지직에 이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로버트 노직은요, 이 사람 누구냐면 자유시장주의 학자입니다. 자유시장주의 학자입니다. 이 사람. 즉 이 사람 극우입니다. 극우인데,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최소 국가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했어요. 최소 국가가 도덕적으로 정당함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때 말한 이 사람이 말한 이 최소 국가 있잖아요. 이 최소 국가. 이 최소 국가가 뭐냐면 자유방임주의적 야경국가입니다. 자유방임주의적 야경 국가를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다시 한번, 자, 이 말은 자유방임주의적 야경국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최소한의 역할에만 만족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역할에만 만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이 로버트 노직이 2019년 사회복지직의 문제가 나왔고요. 근데 이 사람 1급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든 요거는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로버트 노직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생활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말도 안 되죠. 틀렸죠? 네, 틀리게끔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2019년에 또 사회복지직에 한 줄이 더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3인주의가 나왔는데, 3인주의자들은 개인이 국가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주장했다. 당연히 틀렸죠. 그죠? 규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규제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신우파로 가져야 돼요. 삼인주의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틀리게끔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36페이지로 잠깐 갈게요. 가서 이제 마르크스주의 끝내놓고 그 앞에 그 날개 쪽에 있는 게 지금 앞쪽으로 가 있는데 36쪽 가볼게요. 36쪽에 그 마르크스주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마르크스주의에 보시면, 자, 얘들은 복지국가 적극 반대거든요. 이 자본주의를 착취체제로 봅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비인간성을 비판하면서요, 복지국가조차도 복지 자본주의라고 칭합니다. 지금 복지국가가 뭐 별개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일종일 뿐이다. 즉 자본주의 일종의 복지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얘들은 자본주의가 착취체제거든요. 흡혈귀예요, 흡혈귀.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근데 흡혈귀와 같은 이 자본주의 체제, 착취체제. 근데 이런 자본주의 복지국가는 복지자본주의 국가인 거예요. 복지자본주의인 거죠. 얘들이 복지국가를 볼 때에는. 자, 거기에 골프와 이제 밀리반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가치, 자유평등 우회,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대한 입장 부정하죠. 반대하죠. 왜? 사회복지가 자본주의 병폐를 은닉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봐요. 즉 노동자 계급의 혁명의식을 약화시킨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계급 혁명의식을 약화시킨다고 봐요. 복지국가가.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부르주아 국가가 시행하는 한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다. 자, 개혁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 거기 보니까 패배한 사회주의는 의회주의적 방법을 아까 선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의회주의. 삼인주의에서는 민주주의, 의회주의 방법을 선호하지만 마르크스주의는 계급 혁명적 방법을 선호하는 겁니다. 자, 국가가 사회복지에 전적으로 개입해서 욕구에 따른 분배를 실현하는 것은, 이건 이 문장 있죠? 이거 기출문제 문장이거든요, 우리.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기출문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질문 많이 합니다. 아니, 마르크스주의는 지금 복지국가 반대한다면서요. 그죠? 복지국가가 지금 자본주의 병폐를 은닉하고, 자, 노동자들의 이 혁명의식,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의식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국가가 아예 사회복지에 전적으로 개입해버려 가지고요. 이때 말하는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도구가 아니라 아까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관련된 국가예요. 그래서 국가 전적으로 개입해서 욕구에 따라서 분배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에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생산수단의 국유화. 그 앞으로 와보세요. 그 문장 때문에 35페이지 날개 쪽에 봐보세요. 이제 우리 1급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아까 그거는 지금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보직에서 나왔던 문장이고, 자, 이번에는 35페이지 제일 위를 봐보세요. 자, 마르크스주의가 복지를 완전히 반대했나?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그거 보면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아서 복지국가를 적극 반대하고는 있지만 무조건 또 부정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거 보면, 자, 거기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지향하는 계급투쟁에 의해 양보된 사회복 정책은 노동자 계급의 혁명의식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의미가 있다. 즉, 복지국가, 즉 마르크스주의에서 복지국가는 이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투쟁을 통해서 계급 갈등의 결과로 얻어진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얘들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할 때 단순하게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를 무조건 반대한다. 물론 적극 반대하긴 하지만 얘들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싸워가지고 얻어진 복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으로 가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2019년 사회복지직의 마르크스주의가 한 문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민주주의를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소외시키는 비인간적 체계로 보았다. 틀렸죠.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소외시키는 비인간적 체계로 본 것은 자본주의죠. 그죠? 아까 지금 마르크스주의가 아까 자본주의를 착취체제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문장이 이렇게 나왔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민주주의를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소외시키는 비인간적 체계로 본 것이 아니라, 보았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를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소외시키는 비인간적 체계로 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페미니즘으로 갈게요. 페미니즘. 자, 페미니즘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추가만 하면 돼요. 뭐만 추가하면 되냐면, 거기 페미니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 그 다음에 사회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급진주의 페미니즘으로 나뉘거든요. 자, 이렇게 나뉜다. 근데 우리 시험에 2011년 사회복지직 시험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맞는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걸 공부할 때는 그 핵심적인 것만 외워버리면 됩니다. 자, 그거 보세요.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획득 정도로만 얘기해요.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획득. 그것만 주장하고 있어요. 좀 약하죠. 주장이. 자, 반면에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비판합니다. 잘 알다시피 페미니즘에서는 특히 이제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이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권력 통제 메커니즘으로 보게 되거든요. 가부장제가 여성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에서 볼 때에는. 그래서 그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부장제 비판 나오면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으로 떠올려야 돼. 바로. 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급진적 페미니즘은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을 심지어 억압해버리고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은 적대적 관계이다까지 주장해요. 정말 급진적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2011년 사회복지직 문장을 읽어드리면 선배 그 키워드만 알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지 안 틀린지는 한번 들어보세요. 교육,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다. 맞죠? 그죠?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 자유주의, 사회주의, 급진적 페미니즘을 길게 설명하는 것을 다 외울 필요가 없이 걔들의 핵심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은 가부장제 비판. 그 다음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적대적 관계. 이렇게 외워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녹색주의인데요. 자, 이번 1급 시험에서 작년 시험에서 녹색주의가 생태주의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녹색주의를 생태주의라고도 합니다. 생태주의는 공생의 가치입니다. 공생의 가치라고 적으세요. 공생의 가치. 공생의 가치라고 적으세요. 생태주의, 공생의 가치입니다. 자, 거기에 인간과 자연계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라고 되어 있죠. 공생. 자, 근데 거기 얘들은 이제 복지국가를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의 지속적인 확대를 주장하는 복지국가를 반대합니다. 자, 근데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 거기 밝고 약한 녹색주의가 2015년 보호직에 맞는 문장으로 나왔거든요. 아까 우리가 페미니즘도 제가 키워드만 잡으라고 한 것처럼 얘들도 키워드를 잡으면 됩니다. 어디를 잡아야 하냐면 밝고 약한 녹색주의는 얘들은 주장이 좀 약합니다. 자, 얘들은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환경. 자, 근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 친화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인 경제 성장 소비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얘들은. 반면에 어둡고 강한 녹색주의는 환경 문제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소비는 무조건 축소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하죠, 주장이. 그죠?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가요? 종회평등까지 주장해요. 종회평등까지. 그죠? 종회평등까지. 그래서 자, 선생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2015년 보직시험에서 이렇게 문장 이렇게 나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밝고 약한 녹색주의는 환경을 무질서한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해야 한다는 자각 아래 환경 친화적 경제 성장과 소비를 주장한다. 맞습니다. 그죠? 환경 친화적 경제 성장과 소비를 주장한다. 맞죠? 예. 거기 이제 키워드만 좀 잡고 있으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제3의 길입니다. 제3의 길이 지금 2019년 보직시험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네요. 그 다음 이제 사회복지직 시험은 거기 2010년 사회복지직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이걸 일단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당연히 제3의 길인데요. 자, 앤서니 기든스가 제시한 사회 이념이다. 신노동당 프로젝트, 즉 유럽 좌파의 부활. 아, 이거 좌파예요. 그죠? 제3의 길, 좌파. 자, 구식의 3인주의와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차별화. 다시 한번 제1의 길. 제1의 길이 뭐죠? 복지국가 황금기. 그죠? 복지국가 황금기의 제1의 길인 그게 정의고, 즉 사회민주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반으로 등장했던 복지국가 위기기의 제2의 길,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 묶어가지고 합해버린 겁니다. 단점 배제하고. 자, 다시 한번 고복지, 고부담, 저효율로 요약되는 제1의 길의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복지국가 황금기에, 그 다음에 고효율, 저부담, 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길을 지양한다. 둘 다 지양. 지향이 아니라 지양. 알았죠? 지양하는 거예요. 둘 다. 어느 둘 중에 하나를 추종한 게 아니라 지금 둘 다 지양입니다. 지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1의 길도 아니고 제2의 길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둘을 묶어서 장점만 묶어버린 거예요. 자, 그게 제3의 길입니다. 자, 영국의 블레어, 독일의 슈레더, 그건 시험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복지개혁, 1996년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DJ 노믹스가 나와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니까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만들기. 아, 중요해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만든다. 자, 그거.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 자본주의 지향. 그 다음에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뭐예요? 제2의 길,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집합주의가 제1의 길이죠. 삼인주의, 보편주의를 지향했던. 그러니까 제2의 길인 개인주의와 제1의 길인 집합주의의 조가 합했으니까. 그 뜻입니다. 다시 한번. 사회보장과 재분배. 그게 제1의 길. 경제 부산출. 제2의 길. 이걸 동시에 관심을 갖는다. 합했으니까. 자, 부의 창출 제2의 길, 사회적 형평 제1의 길, 둘을 동시에 기하는 적극적 복지예요. 자, 지금 합하는 개념이 나와 있고요. 자, 37쪽으로 와보면 제3의 길이 내세우는 대안, 적극적 복지 전략을 2019년 보직시험에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가 아닌 걸 물어봤어요. 결국은. 적극적 제3의 길에서 내세우는 대안이 아닌 걸 고르시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자, 사회투자국가, 그 다음에 복지다원주의, 그 다음에 의식의 전환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물어보고 여기다가 하나를 다른 걸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냈거든요. 자, 거 보니까 사회투자국가는 경제 혜택을 직접 제공하기보다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면 직접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혜택으로 직접적 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 인적 자원에 투자하자라는 겁니다. 사회투자국가는. 그래서 바로 밑에 사회투자국가에서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 복지다원주의는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미. 그죠? 복지다원주의는 뭐였죠? 복지주체의 다원화. 그죠? 즉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 공급을 지향하는 거죠.
공공 부분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에 이양하자라고 됐었잖아요. 역할 분담론. 바로 복지국가 다원주의였죠. 제3섹터를 강조하고. 자, 그다음에 의식의 전환은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여서 위험성을 공동 부담하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여서 위험을 공동 부담하는 의식의 전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되게 쉬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한테 지금 하는 얘기냐면 빈자와 그 다음에 실업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빈자와 실업자들한테, 빈민과 실업자들한테 니들 의식 좀 전환 좀 해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기업가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벤처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사업하려다가 망해가지고 그래서 뭐 사업 실패해서 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업가들이 모험 정신을 가지고 위험성을 무릅쓰고 사업을 하는 것처럼 니들도 급여를 받고만 있지 말고 그 급여를 받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나와라 이거예요. 빈곤의 함정에 빠져 있고 실업의 함정에 빠져 있는 니들 나와라. 일자리를 찾고 그다음에 일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여서 위험을 공동부담 하는 의식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사회투자국가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자, 다시 한번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 그 다음에 의식의 전환. 세 가지 외워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사회투자국가인데 이 사회투자국가는 선생님들 이거 사회투자국가가 나오면 제3의 길이고 제3의 길이 나오면 사회투자국가입니다. 똑같이 문제 풀면 돼요. 사회투자국가 따로 제3의 길 따로가 아니라 제3의 길의 문제는 사회투자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건 제3의 길의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래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거 보세요. 사회투자국가. 자, 기존의 복지국가를 쇄신하고 적극적으로 변혁시키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해가지고 전통적인 과세와 지출을 강조하는 대신에 사회투자를 강조한다. 직접적인 경제 혜택, 즉 사후소득 보장보다 인적 자본 및 사회 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데요. 자, 이걸 좀 잠깐 설명하면 뭐냐면은 그 문장에 지금 사회투자국가에서 직접적인 경제 혜택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직접적인 경제 혜택보다 인적 자본 및 사회 자본에 투자하자. 이게 사회투자국가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요거를 지금 이 가운데를 나눠보면은요. 여기서 나눠보면 자, 이 직접적인 경제 혜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구빈곤의 개념입니다. 자, 인적 자본, 사회 자본에 대한 투자는 여기는 신빈곤의 개념입니다. 즉 신빈곤은 뭐죠? 사회적 배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 구빈곤은 뭐냐면 자, 빈곤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옛날에 빈곤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옛날에는 빈곤을 우리가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빈곤 뭐라고 하죠? 우리는 빈곤 경제적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빈곤을 경제적 결핍으로 보았습니다. 즉 돈 없는 게 빈곤이잖아요. 그죠? 이게 옛날식 빈곤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빈곤을 정의할 때. 그러면은 경제적 결핍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뭘 못하죠? 소비 활동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소비 활동을 못하는 걸 빈곤으로 봤습니다. 자, 빈곤을 이렇게 경제적 결핍으로 정의를 내려버리면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빈곤은 경제적인 문제니까 직접적으로 경제 혜택을 줘야지 해결되죠. 그죠? 그잖아요. 이 구빈곤의 개념으로 빈곤에 접근해 버리게 되면 그러면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 돈 줘야 돼요. 돈 없는 게 빈곤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직접적인 경제 혜택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사후소득 보장 정책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자, 다시 한번 구빈곤으로 정의를 내렸을 때에는요. 빈곤은 경제적인 결핍이니까 경제적 결핍상으로 떨어져야, 빈곤선 밑으로 떨어져야지 그 사람들이 빈곤자인 거죠. 그래서 빈곤자인지 아닌지는 빈곤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빈곤자이고, 그래서 사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직접적으로 경제 혜택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후소득보장 정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그래서 얘들의 구빈곤의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가 언제냐면 1950년대부터 접근했던 겁니다. 이렇게. 1950년대면 복지국가 황금기입니다. 그죠? 복지국가 황금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기서의 목적은 뭐냐면은 불평등의 감소입니다.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결국 결과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구빈곤에서는. 예. 반면에 이제 신빈곤으로 오게 되면, 자, 요렇게 지금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국가가 지금 이거 복지국가 황금기 때 국가가 가장 강력하게 개입했던 시기거든요. 오히려 국가가 이렇게 개입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요. 빈곤이 만성화됩니다. 그리고 세습화됩니다. 그리고 복지 종속성이 생깁니다. 이 복지 종속성은 뭐냐면 복지 의존성을 얘기합니다. 국가에 의존하게 되는, 국가 복지에 의존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발생돼요. 자,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요. 아, 이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빈곤이라는 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야, 이 사람들한테 돈 주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직접적으로 경제 혜택 주지 말고 어떻게 하자? 차라리 인적 자본에 투자하자.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일할 능력을 갖게끔 시켜주자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취업 교육이 되는 거죠. 취업 교육이나 훈련, 직업 훈련이나 이와 같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일할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일할 능력을 갖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일할 기회를 주자. 일할 기회를 주자. 요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배제를 당한 사람들한테, 즉 시장 경쟁에서 패해서 시장 밖으로 쫓겨난 경제적 패자들에게, 그 사람들한테 돈 주지 말고 취업교육 시키고 직업훈련 시켜가지고 일할 능력 갖게 해서 일할 기회를 주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 강조하냐면 기회평등을 강조해요. 알았죠? 이거 중요합니다. 제3의 길 무조건 기회평등 강조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배제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회적 배제 감소해요. 목적인가? 사회적 배제의 감소예요. 자, 시장 밖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일할 능력 가져서 일할 기회 줘서 일하게 되면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회적 포섭이에요. 이 사회적 배제의 감소가 바로 사회적 포섭이에요. 사회적 포섭. 그래서 얘들은 사회적 배제의 감소, 즉 사회적 포섭이 목적이에요. 얘는 불평등 감소가 목적이고, 얘는 결과평등 지향이고, 얘는 기회평등 지향이고, 강조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봐볼까요? 거기 보면 거기 이제 동그라미 2번의 기억 보니까 교육과 직업훈련 등 인적 자원 투자를 통해 사회정책의 생산 기능을 강화한다. 자, 경제성장과 사회정책 간의 선순환, 적극 모색. 자, 결과의 평등보다, 즉 구빈곤이 결과의 평등이죠? 그잖아요. 반면에 여기는 이제 기회 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구빈곤이 불평등 해소였는데, 감소였는데, 자, 여기는 사회적 포섭에 관심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근로 의무를 강조한다. 아, 그래서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권리에다가 복지라고 적으세요.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다가 권리 동그라미 넣고 거기다 복지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의무 동그라미 넣고 의무에다가 근로라고 적으세요.
근로연계복지가 바로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얘기합니다. 알았죠? 근로연계복지라고 하는 것은 복지는 뭐예요? 복지는 권리잖아요. 받을 권리. 자, 근로, 일할 의무를 얘기해요. 근로연계복지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얘기합니다. 알았죠? 요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일해라 이거예요. 그죠? 일해라. 그래서 여기 사회투자국가는 결국은 선생님들 지금 보니까 지금 일할 능력 갖게 해서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일하게 만드는 복지 뭐예요? 근로연계복지예요. 따라서 사회투자국가가 근로연계복지예요. 이해됐죠? 사회투자국가가 근로연계복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역사 공부할 때 복지다원주의하고 사회투자국가는 복지국가 위기기였죠. 그죠?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장점으로 받아들여서 여기로 가져온 겁니다. 알았죠? 신자유주의의 장점을 이쪽으로 가져온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거기 이제 아동 세대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미래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이것도 사회투자국가의 예에 해당돼요.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드림 스타트, 위스타트, 그 다음에 자선 형성 지원 정책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회투자국가의 예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그 날개 쪽에 보면 이제 그 오이코스 플러스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추가된 논점인데요. 지금 사상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었냐면은 그 우리 빈민법 시대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중상주의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작업장은 중상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그죠? 그럼 이제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요. 산업화가 되면서 자유방임주의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복지국가 확립기로 오면서 케인즈주의로 오게 됩니다. 그 목차 보이죠? 케인즈주의. 그 다음에 복지국가 황금기로 오면서 삼인주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국가 위기기로 오면서 신자유주의로 온 겁니다. 알았죠? 그 사상의 흐름이에요. 사상의 흐름. 지금. 근데 거기서 이제 케인즈주의가 우리 시험에 2014년 사회복지직, 2012년 보직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역사 공부할 때 복지국가 위기에서 뭐 다 공부는 했는데, 그 보니까 그 자유방임주의 후에 반복지 사상, 복지를 반하는 사상이죠. 반대하는 사상. 복지국가에서 자유방임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선별주의로 전환하는 이제 신자유주의 정부가 바로 대처와 레이건이죠.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제1부가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됐는데요. 제3장까지의 내용이 이게 사실 좀 어렵죠. 근데 이게 개론, 우리 사회복지 개론 책들의 순서를 그냥 저는 그대로 정통적으로 그냥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목차를 제가 이렇게 쉬운 내용을 앞에 놓으면은 뭐 실천이나 이런 것들을 앞에 놓으면 그냥 쉽게 강의 맨 처음부터 시작이 됐을 텐데, 근데 지금까지 내용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 1급 시험으로 보면 이게 다 정책론의 내용이죠. 우리 개론에서는 전공 개론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서 그 순서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지 사회복지에 대한 좀 큰 틀이 조금 이게 잡혀요. 이런 것들이 개념이나 이념이나 이론들을 좀 봐야지.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쉬고 10분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제4장 들어가죠.